덴마크는 러시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자기 손으로 포병을 비우고 자기 손으로 대안을 끊고 마지막엔 자기 손으로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다. 덴마크의 최근 행보를 유럽의 도덕적 결단, 같은 말로 포장하면 분석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 된다. 전쟁은 도덕의 점수를 매기는 시험지가 아니다. 전쟁은 재고 탄약, 부품, 정비와 납기 시간화, 결심 의사결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이 셋 중 하나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지원 이후의 생존 설계가 없었다는 데 있다. 핵심 전력, 특히 포병 전력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없으면 나라가 대화 상대가 아닌 대상이 되는 필수 조건이다. 덴마크는 그 필수 조건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덴마크가 빠진 함정은 단순히 무기고가 비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시스템이 평시 행정 모드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구조적 실패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해온 착각이 있다. 긴장은 일시적이고 전쟁은 타인의 일이니 우리는 절차와 합의만 지키면 된다는 착각이다. 그래서 국방은 예산의 소음이 되고 조달은 정치의 장식이 되고 전력은 문서 속 숫자가 된다. 덴마크는 그 교과서적 사례다. GDP의 1%대 국방비를 유지하며 평화를 습관처럼 소비해온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북극권, 발트해 그린란드라는 지리적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덴마크가 확인한 것은 러시아의 위협만이 아니다. 자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장 해제의 공백이었다. 여기서 덴마크의 가장 치명적인 판단 오류가 드러난다. 덴마크는 한국을 협상에서 들러리로 두고 미팅 요청을 묵살하며 결국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구매 담당 부서의 작은 무례가 아니다. 전력 공백을 채워야 하는 시간표를 가진 나라가 납기와 생산 역량이 검증된 공급자를 상대로 취한 전략적 오만이다. 유럽이 아직도 서구 중심 공급망이 항상 열려있다는 낡은 전제를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른 전제로 움직인다. 한국은 전쟁 위협이 일상인 체제에서 양산, 전원 생산, 라인 풀가동, 곧 납품 물량 조정이라는 실전형 레버리지를 국가 단위로 운영해왔다. 덴마크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잔인할 만큼 단순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면적 국면에서 수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덴마크의 도입은 표류한다. 반면 폴란드는 계약 직후 K9과 K2를 인도받으며 유럽 최강급 육군으로 급부상한다. 같은 유럽, 같은 위기, 같은 시간. 그런데 한쪽은 물건을 받았고 한쪽은 기다린다. 전쟁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곧 패배를 예약한다는 뜻이. 덴마크가 지금 겪는 것은 무기가 늦게 온다가 아니다. 국가의 안보 시계가 멈춘 것이다. 그리고 이 멈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좁혀진다. 납기 제왕으로 불리는 한국이다. 덴마크가 체면을 내려놓고 한국을 찾는 장면을 감성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동정의 서사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재배치다. 과거에는 유럽이 공급자를 고르고 한국은 가격 성능으로 설득해야 했다. 지금은 반대다. 시간을 준 쪽이 룰을 준다. 그리고 시간은 한국이 쥐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앞에서 구매자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 또 한 번 현실을 놓치는 것이다. 덴마크는 지금 좋은 조건으로 샀다 못 샀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을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풀고 있다. 즉 거래가 아니라 복구다. 무너진 포병 전력, 북극권 작전 환경, 동맹 간 상호 운용성, 부품, 정비, 탄약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 지속 운용. 이것은 단일 제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패키지와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K9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같은 자동화 보급 능력, 동계 운용 경험, 그리고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유사 기후권에서 검증된 실적까지 묶어 전력 재건 솔루션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다. 덴마크가 이 지점에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단순하다. 유럽이 자랑하던 제도와 절차는 위기에서 느리다. 반면 한국이 가진 제조와 전원은 위기에서 빠르다. 전쟁에서는 느린 제도가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 빠른 생산이 나라를 지킨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일본과 중국을 같이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기술력과 브랜드를 말하지 유럽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기술 과시가 아니다. 즉시 전력화다. 일본식 장기 개발, 장기 납기, 보수적 수출 정책은 유럽의 급한 시간표와 충돌한다. 중국은 값싼 물량을 내세우겠지만 유럽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철판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동맹 기반 공급망이다. 제재, 정치 리스크, 데이터 보안, 정비 투명성까지 포함하면 중국식 접근은 오히려 유럽의 안보 비용을
폭증시킨다. 결국 남는 것은 한국이다. 민주주의 체제. 전시를 상정한 생산 능력,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에서 증명된 속도. 덴마크가 지금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덴마크가 스스로 저지른 판단 착오가 얼마나 비쌌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이다. 덴마크의 실수는 한 줄로 요약된다. 전쟁을 정치 이벤트로 오해했다. 그래서 포병을 비우고 대안을 늦추고 공급망을 착각했다. 그 결과 덴마크는 오늘 선택이 아니라 구걸에 가까운 요청으로 한국을 마주한다. 한국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의 시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덴마크가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가장 비싼 방식으로 배웠을 뿐이다. 유럽이 지금 겪는 위기는 러시아 탓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는 촉매일 뿐이고 원인은 유럽 스스로가 수십 년에 걸쳐 선택해온 구조다. 덴마크는 그 구조가 어떻게 국가를 무장해제 상태로 몰아넣는지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사례다. 이들은 전쟁을 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세계관을 제도화해 왔다. 그리고 그 제도는 위기가 닥치자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 덴마크를 포함한 다수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오류는 북방을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관리해 왔다는 점이다. 평화에 대한 태도, 연대에 대한 태도,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태도는 있었지만 전력을 실제로 유지, 부강,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났다. 국방 예산은 GDP의 몇 %냐는 숫자로 소비되었고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포병이든 탄약이든 정비 인력이든 위기 때는 동맹이 도와주겠지라는 전제가 모든 계산을 대체했다. 덴마크가 포병 전력을 전량 우크라이나에 넘길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이 착각이다. 지원은 미덕이었지만 지원 이후의 공백을 메울 시스템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유럽식 안보 사고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 드러난다. 유럽은 오랫동안 전쟁을 관리 가능한 변수로 취급해왔다. 확전은 억제될 것이고 공급망은 유지될 것이며 산업은 필요하면 재가동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현대 전쟁은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전쟁은 먼저 재고를 소진시키고 다음으로 생산 능력을 시험하며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속도를 압박한다. 덴마크는 이 세 단계 모두에서 실패했다. 재고는 비웠고 생산은 외부에 의존했으며 결정은 느렸다. 그 결과 독방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진 생존의 문제로 전락했다. 덴마크의 조달 시스템은 이 실패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했다. 경쟁 입찰, 투명성, 절차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배제했다. 누가 더 빨리 납품할 수 있는지, 누가 전시전원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누가 이미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되었는지는 부차적인 질문이 되었다. 대신 정치적으로 무리가 없는 기존 관계를 해치지 않는가가 우선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파트너가 오히려 배제된다. 한국이 바로 그 경우다. 덴마크는 한국을 기술적 옵션 중 하나로 보았지. 자국 안보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산업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 오만이 오늘의 공백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한국과의 대비는 잔인할 정도로 분명해진다. 한국은 국방을 예산 항목이 아니라 상시 가동되는 체계로 다뤄왔다. 전쟁 위협이 일상인 환경에서 생산 라인은 평시와 전시를 나누지 않는다. 필요하면 군 납품 물량을 전환하고 필요하면 라인을 증설하며 필요하면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조정한다. 이것은 기업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설계다.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다수 국가는 이 설계를 포기한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 산업을 깨우는 것은 이미 늦다. 일본과 중국을 같은 틀에서 보면 유럽의 선택, 오류는 더 선명해진다. 일본은 정밀함과 안정성을 내세우지만 위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밀한 계획이 아니라 즉각적인 투입이다. 수년 단위의 제한적인 수출 정책, 느린 승인 구조는 덴마크가 당면한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 중국은 대량과 속도를 말할 수는 있지만 신뢰와 동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제재 리스크, 정치적 종속, 정보 보안 문제는 유럽의 안보 비용을 오히려 증폭시킨. 결국 남는 선택지는 명확하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전시 전환 능력을 이미 검증했고 납기를 실제로 지켜온 국가 한국이다. 덴마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냉정하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서 살까를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누가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유럽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안보 모델은 느린 제도 위의 평화였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생산 위의 생존이다. 덴마크의 후회는 개인의 강정이 아니라 유럽식 안보 구조가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구조의 균열 속에서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문제였다고 말하면 덴마크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불편하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덴마크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였다. 이것은 특정 국가를 잘못 골랐다는 수준의 실수가 아니다. 전쟁이 어떻게 산업과 수출을 집어삼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국가의 구조적 무지다. 덴마크 조달 당국의 판단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다. 중동의 전쟁은 지역적 변수이고 유럽의 조달 일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전제는 평시 국제 박람회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실제 전쟁 앞에서는 허상에 불과하다. 전면전에 돌입한 국가는 가장 먼저 수출을 줄인다. 그 다음 자국군 우선 배치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전시 체제로 전환한 이 순서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다. 이스라엘이 덴마크에 약속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국가 생존 논리가 계약서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이 기본적인 질서를 읽지 못했다. 문제는 덴마크가 이런 위험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도 무시했다는 데 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여력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판단 회피다. 불편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설마에 기댄 의사결정. 이것은 군사 조달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덴마크는 자국 포병 전력을 전량 넘긴 뒤에도 이 도박이 실패할 경우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덴마크는 전력을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여기서 한국과의 차이는 더욱 적나라해진다. 한국은 방산을 수출 산업로만 취급하지 않는다. 항상 전시를 가정한 산업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수출과 내수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필요하면 군 납품 물량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수출 계약의 일정과 물량을 동시에 재배치한다. 이 과정은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제와 합의 속에서 움직인다. 덴마크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을 가격 비교 대상으로만 보았고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생산 체계를 가진 국가로 보지 않았다. 이 인식의 차이가 오늘의 공백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선택의 또 다른 오류는 기후와 작전 환경에 대한 오판이다. 덴마크의 작전 반경은 유럽 본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극권, 그린란드, 혹한과 해빙기가 반복되는 지역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사막과 건조, 환경에 최적화된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영하 30도, 눈폭풍, 진흙과 얼음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차륜형 장비는 기동성과 생존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종이 위의 재원표를 믿었고 한국은 수십 년간 혹한, 산악, 사계절, 환경에서 장비를 혹사시키며 검증해왔다. 이 차이는 회의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장에서는 즉시 드러난다. 더 결정적인 것은 상호 운용성이다. 현재 북유럽과 동유럽의 포병 지도는 사실상 한국산 장비를 중심으로 묶여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까지 같은 계열의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전시에는 부품, 정비, 만약 운용 데이터가 곧 생존이다. 덴마크가 이 흐름에서 이탈해 이스라엘 장비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전시 보급망에서 고립된 섬이 된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주변국들이 동일한 체계로 전술과 데이터를 공유할 때 덴마크만 호환되지 않는 장비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결국 이스라엘 선택은 하나의 상징이다. 덴마크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가? 전쟁을 외주 줄 수 있는 위험으로 오해한 국가의 한계다. 반면 한국은 전쟁을 외주 주지 않는다. 스스로 대비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납기를 책임진다. 그래서 한국의 방사는 언제 오느냐를 묻지 않는다. 이미 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덴마크는 지금 이 차이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택한 선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국가가 치른 수업료다. 그리고 그 수업료는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까지
계속 불어나고 있다. K9을 아직도 잘 만든 자주포로만 이해한다면 유럽의 전장 변화를 절반만 본 것이다. K9은 무기가 아니라 언어다. 지금 유럽에서 K9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 제품이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문법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덴마크가 이 문법을 읽지 못한 순간 그들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체계 경쟁에서 탈락했다. 포병은 여전히 지상전의 축이다. 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정밀 유도 무기와 드론이 넘쳐나는 전장에서 지속 사격이 가능한 포병 체계는 여전히 전선을 붙잡는다. 문제는 얼마나 멀리 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다시 쏠 수 있느냐다. 이 지점에서 K9은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선다. K9은 포병을 개별 장비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묶는다. 유럽이 K9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기동력이나 사거리 이전에 표준화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같은 계열의 자주포를 운용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부품과 정비, 운용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나토의 교리 문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전쟁은 문서로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은 창고와 정비고 그리고 시간으로 싸운다. K9은 이미 그 공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놓았다.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국가는 전시에도 혼자가 아니다. 덴마크는 이 네트워크 바깥에 서 있다. 덴마크가 간과한 또 하나의 요소는 기후와 지형의 현실성이다. 북유럽과 북극권은 장비를 시험하는 환경이 아니라 장비를 부수는 환경이다. 영하의 온도, 반복되는 해빙기, 눈과 진흙이 뒤섞인 지면은 전차와 자주포를 동시에 시험한다. 이 환경에서 궤도형 자주포가 갖는 이 점은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되어 왔다. K9는 한반도의 산악과 혹서 혹한을 오가며 단련되었고 이미 유사 기후권 국가들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았다. 즉, K9은 적응될 수 있을지 모르는 장비가 아니라 이미 적응이 끝난 장비다. 덴마크는 이 차이를 제원표 비교 수준에서만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9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K9은 K체 탄약보급 장갑차와 결합될 때 비로소 현대 포병의 완성형이 된다. 자동화된 탄약보급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다. 포병의 생존성과 지속 사격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다. 재보급 시간이 줄어들수록 토대는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이 쏠 수 있다. 유럽 다수 국가가 K9, K10 패키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덴마크는 이 패키지를 과도한 옵션으로 보았지만 전장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옵션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생존 조건이다. 덴마크의 선택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K9을 외면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향후 운윤정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데 있다. 유사시 덴마크가 부품 부족이나 정비 병목에 걸렸을 때 주변 동맹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생사의 문제다. K9을 쓰는 국가는 이웃의 창고와 정비 라인을 사실상 공유한다. 반면 홀로 다른 체계를 선택한 국가는 전시에도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주권이 아니라 고립이다. 덴마크는 자주성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시 생존성을 포기했다. K9이 유럽에서 언어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K9을 선택한 국가는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같은 속도로 대응하며 같은 체계 안에서 싸운다. 이 공통 언어를 공유하지 못한 국가는 회의에는 앉아 있을 수 있어도 전장에서 같은 페이지를 펼 수는 없다. 덴마크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형성된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 언어의 교과서를 진 쪽이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급하다고 해서 던져주는 물건이 아니다. 덴마크가 잃은 것은 자주포 면문이 아니다. 포병 전력이 0이 되는 순간 덴마크는 스스로를 국가 행위자에서 보호 대상 목록으로 내려놓았다. 이 차이는 정치 수사로는 가려지지 않는 전장에서 포병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싸울 수 있다는 최소한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포병이 없다는 것은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버틴다가 아니라 누군가 와주길 기다린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현대 전쟁에서 포병 전력이 없는 국가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계획의 일부가 된다. 네토의 작전 지도에서 포병을 가진 국가는 방어선의 축으로 표시되고 포병이 없는 국가는 공백으로 남는다. 덴마크는 지금 이 공백에 놓여 있다. 발트해와 북극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덴마크군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무능 상태를 의미한다. 본토 방어는 물론이고 그린란드와 같은 전략 요충지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할 실질적 능력조차 없는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주권 국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지점에서 덴마크는 더 이상 조건을 따질 수 없다. 가격, 정치적 체면, 기존 관계는 모두 의미를 잃었다. 포병 전력이 0인 국가는 협상력이 0인 국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누군가에게 시간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팔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서구의 기존 방산업체들은 3년, 5년 뒤를 말한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오늘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덴마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전선에 세울 수 있는 처리. 그래서 덴마크의 선택지는 사실상 봉쇄된다. 이것은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회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미 주변국들은 K9을 중심으로 포병 체계를 표준화했고 그 체계는 작동 중이다. 덴마크가 이 흐름에 다시 합류하려면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은 명확해진다. 구매자가 아니라 복구를 요청하는 국가다. 요청에는 체면이 없다. 덴마크가 지금 겪는 가장 큰 굴욕은 스스로 만든 공백을 스스로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시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는 위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산업이 평시 모드에 묶여 있고 의사결정이 정치 일정에 종속되어 있으면 생산 라인이 전원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방은 외주가 된다. 덴마크는 그 외주를 맡길 곳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위치가 아니다. 얼마나 빠르게,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치다. 이것이 권력이 더 냉정하게 말하면 덴마크는 지금 주권의 일부를 시간과 맞바꾸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력을 회복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덴마크는 독자적 방어 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국가가 곧 덴마크의 안보 시계를 쥔다. 그리고 그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지금 유럽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 사실을 덴마크가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위계는 완전히 뒤집힌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다시 한번 배제된다. 일본은 여전히 준비가 되면을 말하고 중국은 문제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덴마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나 선언이 아니다. 이미 검증된 전신 합기와 실제 배치 사례다. 폴란드의 전례는 더 이상 참고 자료가 아니다. 현실이다. 덴마크는 그 현실을 옆에서 지켜보며 시간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포병이 없는 국가는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이제 선택의 단계가 아니다. 그들은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회복은 늘 비싸고 늘 굴욕적이며 늘 주도권을 잃은 쪽에서 시작된다. 덴마크의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포병 전력이 0이 되는 순간 그들은 국가로서의 발언권도 함께 잃었다. 러시아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나토의 숫자가 아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선이 아니라 속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자신보다 더 빨리 보충하고 더 빨리 표준화하며 더 빨리 재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름이 있다. 한국이다. 유럽의 동쪽과 북쪽을 잇는 안보 지도는 이제 하나의 띠로 묶이고 있다. 발트 3국, 폴란드. 이 축은 단순한 동맹의 나열이 아니다. 같은 장비, 같은 정비 체계, 같은 운용 개념을 공유하는 전력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러시아가 어느 한 지점을 압박하더라도 그 부담은 즉시 주변으로 분산되고 보급과 유지가 끊기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집단 방어보다 한 단계 위의 억제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공격해야 할 목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모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덴마크가 이 네트워크 바깥에 서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다. 전략적으로 위험한 위치다.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국가는 위기에서 서로를 지탱하지만 밖에 있는 국가는 먼저 흔들린다. 덴마크는 지금 그 흔들림의 한복판에 포병 전력 공백, 북극권 자점 부담, 그린란드라는 전략 자산, 그리고 미러 중의 이해가 교체하는 공간. 이 모든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덴마크는 더 이상 중립적 조정자나 안정된 후방 국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보호 대상에 머무르느냐. 이 대목에서 한국의 위치는 결정적이다. 한국은 유럽의 일부가 아니다. 하지만 유럽의 안보를 실제로 움직이는 산업적 중력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시 전원 능력, 대량 생산,
검증된 납기, 그리고 이미 배치된 전력의 실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은 전략적 초점이 분산되어 있고 유럽 내부는 생산 역량이 분절되어 있으며 일본은 느리고 중국은 신뢰의 문제를 넘지 못한다. 남는 선택지는 냉정하게 말해 하나다. 한국은 지금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매우 불쾌하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유럽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국경을 따라 배치된다. 이른바 양면 압박 구조다.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다. 하지만 강대국이라 해서 두 개의 장기,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전선들이 같은 체계, 같은 속도, 같은 버금 논리로 움직일 때는 더 그렇다. 한국산 포병과 전차가 유럽에서 표준이 될수록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경제의 문제다. 덴마크가 이 그림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하다. 그들은 더 이상 설계자가 아니다. 재편 과정에 뒤늦게 합류하려는 국가다. 그래서 덴마크가 한국을 찾는 행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그것은 유럽 안보 네트워크에 다시 접속하기 위한 입장권 요청에 가깝다. 이 입장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한국이다. 덴마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트워크는 이미 형성되었고 표준은 이미 굳어졌다. 늦게 온 국가는 적응해야 한다. 이 장면은 한국 방산의 성공담으로 소비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동의 기록이다. 누가 시간을 통제하는가? 누가 생산을 통제하는가? 누가 표준을 만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고 있다. 덴마크의 후회는 그 변화의 부산물이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덴마크에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 역시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실제로 전력을 채워줄 수 있는가? 서류상의 동맹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움직이는 생산 라인인가? 덴마크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안보의 속도를 결정하는 나라다.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덴마크처럼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